이번 이야기 2CH 공포 명작 리메이크. 변해버린 여동생. 내 학창시절 언제나 만나면 앙숙처럼 싸웠던 여동생이 있었다. 싸움이라고 해도 철없는 말싸움으로 어느 정도 서로 말다툼이 있다가 어느 쪽인가가 자연스럽게 사과도 없이 물러났었다. 뉴스에서 나올 것 같은 큰 사건에는 도저히 미치지 않는 듯한 정말 가벼운 싸움이었다. 때는 고교 3학년의 봄이었다.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망대학에 합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탓으로 부모에 심한 꾸짖음이 있었고,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나쁠 때는 어머니 1인분의 밥에 반찬으로 마른 멸치만 주신 적도 있었다. 감정적으로 절벽에 몰리고 있었기 때문일까, 여동생이 평소 태도에 매우 예민해졌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감정이 폭발해버려서 여동생한테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던졌다. 그 리모컨은 여동생이 후두부에 직격해 여동생은 머리를 쥐고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져 버렸다. 나는 매우 초조해졌다. 나는 동생이 내 실수로 죽어버렸는지 가까이 가서 확인했다. 다행이다. 맥을 짚어보니 죽지는 않은 듯했다. 하지만 기절했으니 바로 긴급신고를 하는 게 좋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에게 엄하게 대하는 어머니에게 이 일이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해 무서워졌다. 나는 기절한 채로인 여동생을 그대로 소파에 눕히고 2층에 올랐다. 다음날 여동생에게는 사과하려고 생각해서 2층에서 내려갔는데 여동생은 언제나처럼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화도 내지 않았다. 어제의 일을 미안하게 생각했던 건지 오랜만에 내 쪽에서 이야기를 걸었다. 저게 잘 잤어? 그런데 동생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역시 화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화를 내는 편이 좋았다. 여동생은 그날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학교로부터 돌아오면 언제나 친구가 놀러 갔었는데 학교에 가는 것 이후에 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이 일정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가 널 왜 우리 무시하는 거냐? 뭐 힘든 일 있어? 라고 캐물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도 여동생은 완전히 무표정하게 지나갔다. 여동생이 말하지 않게 되고 1개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 네 동생한테 무슨 짓 했어? 안 그러면 애가 갑자기 저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물었다. 뭐가? 라고 되물으니 어머니 한숨만 계속 쉬면서 눈치를 보시고 아버지는 말하기 어려운데 우물쭈물대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동생은 무엇인가 굉장히 침체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는 거라고. 즉, 이유는 내가 내 여동생한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여러 이야기와 정황을 이야기했다. 동생이 내가 던진 리모컨에 맞아 저렇게 되었다는 걸 들키는 게 무서워 거짓말도 섞었다. 그로 인해 나는 어떻게든 혐의를 풀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동생을 저런 상태로 만든 것은 나 자신이다. 방식은 달라도 원인은 나다. 어떻게든 여동생을 원래대로 되돌려주려고 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여동생의 방에 갔다. 여동생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뒤에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밖에 방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것이다. 여동생의 방은 말하지 않게 되기 전과 차이가 없었다. 마냥 벽 한가운데 검은 칠이라도 되어 있으면 나는 울려고 생각했다. 정말로 최악이었지만 나는 여동생의 지금 속마음과 상태를 알기 위해 여동생의 일기장을 찾았다. 여동생이 옛날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 있는 간이 책장 안에
일기장을 발견해 내용을 보았다. 일기장을 파라로 넘겨보니 특별히 이상은 없다. 하지만 페이지 수가 반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한 페이지가 보였다. 나는 그 페이지를 유심히 보았다. 그 페이지에서 뒤의 페이지는 여동생의 글자와 다른 매우 크고 삐뚤어진 글자의 나열이었다. 그 글자는 제대로 된 글씨였지만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무는 개구리에게 양말마저 표고버섯하다, 이런 느낌의 문장이 수십 페이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의 뇌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후회했다. 여동생에게 나쁜 짓을 했다 라는 자책도 컸지만 마음 한켠에 난 이기적이게도 이제 체포되어 형무소에 들어간다는 무서움이 밀려왔다. 나는 흐느끼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내 뒤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여동생이 서 있었다. 여동생은 완전한 무표정이었다. 저녁이라 조명은 스탠드만 켜놓은 상태라 빛을 받지 않은 무표정한 여동생의 얼굴이 어둠에 잡아먹힌 듯 새카맣게 보였다. 여동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여동생은 가방을 책상에 옆에 놓고 내가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쾌한지 내 쪽을 본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초조하면서도 어떻게든 머리를 정리한 나는 여동생에게 땅에 엎드려 조아려서 사과하려고 했다. 그래도 동생은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 엎드려 조아리지 않으면 나의 죄악감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았다. 난 땅에 엎드려 조아리려고 했고 그로 인해 자세가 엉거주춤될 때였다. 그때 여동생이 무서운 속도로 나의 발에 달라붙었다. 일순간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 기세로 여동생은 그대로 방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뒤늦게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여동생의 일기를 빼앗긴 것을 눈치챘다. 여동생은 그날의 밤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여동생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동생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24세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혀 공부에 열중할 수 없게 되어 수험, 취직도 계속 실패하고 지금의 나는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고 있다. 부모님도 여동생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동생이 사라지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